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마감 시간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기준금리 인상한 것이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1.5%에서 이제 1.75%까지 0.25%, 네, 25pp 상승했습니다. 이 금리를 뭐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 이제 풀려 있는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풀린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또 추가적으로 뭐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면 대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투자하게 되죠. 그다음에 또 뭐죠? 대출을 한 사람들도 이제 갚고 그냥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느니 안 하겠다.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높다면 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건설사들은 머리를 써서 무이자로 갑니다. 그러면 그 무이자라는 게 정말 무이자인가요? 아니죠. 섞는 거죠. 또 여러분들의 혹은 줄 알고 바보인 줄 알고 이자를 녹여서 건설비 분양가에 다 녹여 놓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사는 사람은 무이자구나. 좋아 감사합니다 하고 사죠. 근데 실적으로 이자가 다 녹아 있습니다. 분양가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었죠 지금까지. 그렇죠. 이 세상이 그런 겁니다. 어, 지금 예금 금리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서 이게 예금 치면 지금 하이 정기 예금이 3%까지 나오네요. 그렇죠. 12개월. 그다음에 저축은행은 3.36까지 이제 찍었습니다. 그렇죠. 자꾸 올라갑니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신협 3.1%. 저축은행이 가장 높죠. 그냥 적금 이거 금융감독위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시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 자체가 이걸 장난을 이렇게 저 어떻게 10%가 됩니까 이게. 뭐 들어가서 보면 내용 보면 뭐 100만 원까지는 7%고 200만 원부터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걸 좀 규제를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거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안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 신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MA도 이제 1.5%. 이것도 보세요. 수익이 1.5%인데 뭐 1,000만 원 초과하면 1.1%. 장난질이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1.5%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을 고객들을 기만하는 얘기죠. 어, 나 자기는 조항을 달았다 밑에 이렇게 하죠.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과장 광고도 있죠. 광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로 이렇게 어떤 현혹되게끔 교묘하게 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면 이제 규제를 당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안 된다 이게. 기본금리 다 적어놨다. 2%잖아요. 3%죠. 적금 실적으로 1년 적금 들었을 때 100만 원씩 1200만 원 넘어서 최종 만기 금리가 3%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왜 1월 달에 넣었던 거는 3%가 맞는데 마지막 달에 넣은 건 3%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산으로 3%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10%라고 사기죠. 거의 사기 수준입니다. 장난치는 거죠. 우리를 바보로 알고 있는 겁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은행을 홍보하는 건데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해라고 이제 월급 받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안 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bp 이제 올렸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주시장에 이제 어떻게 작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리를 올리면 이제 앙드레포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 좀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뭐 A, B, C, D 수준으로 1 더하기 1은 2 정도 수준으로
기본 정도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1 더하기 1하고 ABC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영어가 되나요? ABC 안다고 영어가 되나요? 안 되죠. 단어 몇 개 안다고 영어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의 코스트라인 달걀 이론을 안다고 이거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식은. 예. 근데 이런 게 있다. 기본이다. 금리 정점일 때는 주식을 팔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식은 매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미국 금리 인상하겠다 흔들리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금리 저점에서 정점으로 가기 전에 주식을 투자해라라고 했거든요. 왜 그럴까?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오히려 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점일 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주식 매도를 해서 이렇게 분할 매도고, 여기까지 주식 투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인출하고 채권 투자하고 뭐 부동산 투자하고 채권 매도하고 뭐 다시 부동산 매도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금리에 따라서 투자처를 이제 다르게 해라.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매도할 때인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해야 될 때인가, 금리가 여기 저점이 0.5였다면 지금 1.75는 여기일까 그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좀 우리나라 금리가 과거에는 뭐 20, 30%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1억 넣으면 2천만 원씩 이자 주는 그런 시기에 살았던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는 나라들도 있죠. 뭐 러시아나 뭐 아르헨티나나 이런 약간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국가들은 돈이 왜 안 들어오니까, 돈이 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의 이자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 안 맡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은행에 맡긴다고? 그래서 좀 애매모호한 게,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능력이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요거고 그건 이거고 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될 때는 주식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거든요. 호황이고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재화에 대한 순 마진, 이자가 올라가듯이 순 마진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면서 주식 시장이 호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투자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은 이론 중에서도 주식 투자,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부동산도 있지만 주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주식시장 끝내고 이자 대출 유동성 다 회수하니까 끝이구나라고 약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휩써 가짜 신호, 거짓 신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주시장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증권주는 다 끝나야 되나? 이제 주시장은 이제 다 끝나는 건가? 근데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은 미리 선제적으로 3,000 최고 고점 3,316에서 지금 2,600까지 20% 이상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시장은 이미 선제적으로 조정받았고 금리는 올라갔고 경기는 좋아지고 기업의 가치는 상승한다면 주식시장이 또 의외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키는 외국인이 잡고 있는 거죠. 방향타는 지금은 하방이냐 상방이냐에 대해서는 방향타는 외국이 잡고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쪽이 실적이 둔탁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코로나 이전에 3만 포인트에서 급락하고 36,000 찍고 지금 32,000이기 때문에 거의 뭐 겨우 10%도 안 올라간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미국이 경제가 뭐 성장했다 성장하지 않았다, 미국 경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할 정도 수준도 아니고, 다우 산업지수는 그냥 본전치기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조금 제가 이제 거품이 좀 심하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서 만에서 지금 11,000, 여기서 11,000에서 10,000 정도 사이에서 오갈 때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고, 대신에 개별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종목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은 되도록 수익 실현을 하고 잡지 마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마찬가지로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호실적을 내고 있는 과정에서
네. 코로나 이전 정점이 2200, 뭐 2300 잡고 러프하게 예. 2600의 최고점 2600을 찍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 대비 뭐 2500, 2400. 그다음에 직전 저점 2300, 뭐 2400. 그렇다. 죄송합니다. 좀 고점. 그러면 뭐 2600에서 2500이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으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완전히 주식을 접어야 되고 주식이 끝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드렸던 앙드레 코스틀라니 얘기도 있지만 그중에 또 제가 이제 좀 좋게 잘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이제 요 블로그 잘 돼 있는데 우라가미 구니와라는 일본의 장기 투자자 중에서 이제 좀 책을 하나 주식시장의 사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장의 장세인가라고 이제 가을이냐, 겨울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 얘기하는데 조금 지금은 가을과 겨울의 어떤 중간 정도, 예. 실질 이자 상승, 내구재 소비재 수요 감소, 생산 활동 위축,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역실적 장세. 실적이 엄청 좋아졌다가 조금씩 이제 둔탁해지는 예, 그런 겨울의 장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또 여기서 또 나중에 뭐 금리를 좀 낮춘다거나 금리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시점이 오면 또 보험으로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계절적인 주시장의 장세가 좀 확연히 구분을 띄었다면 지금은 이 바운다리 이 경계가 굉장히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꼭 여름이다, 여름이다, 겨울이다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별로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이론이고 이 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주시장에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뭐 주시장이 지금 겨울이니까 주식을 다 정리해야 되나? 금리를 올리니까 정리해야 되나? 이런 단편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3 더하기 3은 6이다. 6 빼기 5는 1이다. 이게 아닙니다. 주시장. 네, 굉장히 복합적이죠. 함수와 뭐 로그와 뭐 그다음에 뭐 방정식과 예, 그다음에 뭐 모든 수학이 다 들어가면서도 플러스 우리 인간의 심리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좋아서 미친 듯이 주식을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돈을 다 잃게 되는 예, 그렇게 여러분을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항상 여러분의 어떤 움직임 푸더크를 다 읽고 있는 거죠. 얘는 돈이 좀 들어왔네. 정리해야 되겠다. 주식 실어내겠다. 얘들 이제 다 나가네. 이제 사야 되겠다. 기관들, 매직꾼들은 여러분의 생각들과 좀 정반대로 또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 이제 유튜브나 뭐 네이버 토론방 게시판 뭐 다른 주식 관련 유튜버들 보면 뭐 거의 뭐 주식 엄청 유명한 분들도 욕을 쌍욕을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욕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댓글판 내리더라고요. 잘 될 때는 좋죠. 잘 될 때는 후원도 해주고 막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댓글창 전 내린 지 꽤 오래됐죠. 예.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뭐 이 뭐 걔 XX야 뭐 너 뭐 왜 HLB 뭐 욕하냐 뭐 너 뭐 셀트리온 왜 뭐 안 간다 하냐 뭐 이제 막 이렇게 눈만 뜨면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 그거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 어, 그냥 저의 생각을 저는 전하는 저의 정리를 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해가지고 뭐 엄청 부자가 되고 뭐 이거 제가 뭐 그렇다고 또 다 맞추고 이러면 어, 제가 그 사람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저도 늘 얘기 드리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6,200, 2,612가 될지 2,615가 될지 2,650이 될지 2,500이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단 하루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뭐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지금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6개월 뒤는 어떻게 될 거니 개소리죠. 예, 다 개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뭐 내가 500억 있으니까 맞출 수 있고 내가 1000억 있으니까 아닙니다. 워렌 버핏도 지금 몰라요. 예, 그리고 뭐 박현주 회장님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다 모르는데 자꾸 떠드냐. 주식 투자를 지금 그 지수 예측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막현주 회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가치 투자자들의 기준은 뭐죠? 예, 좋은 기업이 저평가 국면에 잡아들였을 때 투자를 했다가 뭐 좀 더 떨어지거나 더 문제가 생기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과 그동안 벌어놨던 유보율과 유보금과 그다음에 앞으로 벌 돈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시장이 뭐 2,600이냐, 2,500이냐, 2,000이냐, 3,600이냐, 4,000이냐, 5,000이냐 상관없이 그 기업이 투자를 해서 3년이고 4년이고 5년이고 투자를 해서 배당 수익률 뭐 3, 4%대, 5%대 받으면 5, 3, 15, 5년 동안 15% 수익 얻고 3%씩. 그리고 나서 그 5년 이내에 주가가 내가 투자한 가격 대비 뭐 10%, 20%, 30%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게 가치 투자죠. 저도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을 계속 지향하면서 재무제표를 보고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한번 얘기 들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교보증권이라는 회사인데 이 교보증권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가총액 4,600억짜리 회사가 연간 지금 얼마 벌었죠? 작년에 1,800억 벌었습니다.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1,400억 찍었네요. 그러면 2년 동안, 3년 동안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합산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요? 대략 보더라도 14, 14 그러면 거의 30, 40 4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당기순이익만. 그러면 둘레 5년 동안 4천억 벌었는데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 4,600억이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4,6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겠죠. 자본금 총계가 지금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채는 뭐죠? 고객 위탁금, 그 고객의 예탁금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은 뭐 단순히 예탁금 제외하고 뭐 자본금 빼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빼고도 뭐 빚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배당이 얼마 주느냐? 500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로 봤을 때는 한 7%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지금 7% 주는 은행이 없죠. 아까 방금 봤지만 그 사기치는 적금 수익률 10% 그거 빼고는 지금 6.9%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교보증권이 7%의 배당 수익률을 받고 3년 정도 투자하면 20%가 나옵니다. 그러면 웬만한 투자처보다 괜찮죠. 예, 지금 뭐 월세 상가나 뭐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이나 연행 예금이나 이런 걸 토탈해도 7% 정도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투자처가 없습니다. 그럼 교보증권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교보증권이 뭐 웬만해서 지금 당장 1,000억, 2,000억 찍지는 못할 겁니다. 이익이 좀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겠지만 대신에 그 와중에 이 교보증권이란 이 회사가 3년이나 5년 사이에 매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회사 규모가 3천억밖에 안 되니까 4천억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금융회사들 우리금융, KB금융, 하나금융, BNK 자꾸 확장하고 싶은 대형 지주사들이 호시탐탐 이 교보증권을 노리고 있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교보증권이 뭐죠? 자산. 이 10조에 가량 되는 이 고객 자산을 그대로 그냥 인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10조 정도 되는 부채라고 표현되지만 실적으로는 고객들 자산이죠. 그리고 회사 자산. 그러면 이 회사를 5천억 주고 인수하면 지금 신한이나 뭐 KB나 하나나 그 금융 지주끼리 경쟁하는 구도에서 조금 더 선점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교보증권이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얼마고 보자. 교보증권이 7천 원 하는데 갑자기 10,000원, 20,000원 막 이렇게 폭등할 수 있습니다. M&A 매물 올라오면서 항상 매물이 비싸지거든요. 주가가.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추가한 투자 방법이죠. 근데 만약에 안 한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7%씩 7호 30, 35%씩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괜찮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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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정도의 투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저의 어떤 투자 전략. 그러니까 뭐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지금 증권주가 안 좋다고 하는데 교보증권은 7,200원대에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굉장히 주가가 싸지면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당장 투자 수익을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번 정도는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럼 7,000원 정도면 굉장히 7,000원대에서 7,000원 언더 뭐 6,000원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거래된다면 매집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뭔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은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리딩 할 수 없는 이유가 이 4,6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뭐 7,000원에 300주가 매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매수 신호도 못 드리고 뭐 매수하세요라고 말도 못 합니다. 매매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장단이 다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게 있다. 이제 공부도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시고 이런 게 이제 주식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은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